자, 그 다음에 혁신과 미래과제는 평균 물가 목표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언제 금리 인상합니까? 물가가 2%를 넘어가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 평균 물가 목표제는 2%라는 것이 너무 그렇게 고정적인 관점을 가지 마라. 너무 고정적으로 딱 하지 마라. 3% 될 수도 있다. 근데 무조건 물가가 높아질 때 갈 때마다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3% 되었다가 또 1% 되면은 그럼 평균 넘으면 뭐예요? 2%잖아요. 그러니까 2%만 넘어갔다 하면 적극적으로 뭐예요? 금리를 올리지 말고 조금 이제 경제를 두고 보다가 우리가 평균적으로 받아가지고 2% 정도 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꼭 2%다라고 이렇게 꼭 몫을 박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좀 신축적이게 일을 처리하자는 거죠. 요새 우리가 흔히 좀 뭐가 비슷한 데가 뭐가 있습니까? 주 52시간이잖아요. 52시간 동안에 일해라. 그렇게 너무 엄격하게 시행하지 말고 어떤 주는 어때요? 60시간 일하고 어떤 주는 뭐예요? 52시간보다 적게 일해가지고 평균적으로 52시간 정도 일하면 뭐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리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비슷한 논리입니다. 이것도 좀 적당하게 좀 이렇게 시행을 하자는 것이 평균 물가 목표제다. 그래서 목표치보다 낮은 시기를 보완상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2%를 넘는 인플레를 허용하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를 허용하자 하는 것이 평균 물가 목표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생각했을 때 주로 어떤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통화당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엄격하게 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좀 더 플렉시블하게 좀 더 신축적으로 뭘 대응해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통적인 방법은 뭐죠? 금리만 동결하자. 금리만 가지고 움직이자. 단기 금리만 가지고 움직이면 장기 금리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생각이고, 그런데 우리가 몇 번의 사건을 거치면서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 장기 금리도 손을 대야 된다. 장기 금리 손을 대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예요? 장기채를 사들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양적 완화. 그 다음에 사들일 때도 뭐예요? 신용 상태가 높은 국채 이런 걸 사들여야 되는데 코로나가 사태가 터지니까 그걸 생각 너무 그렇게 얽매이지 마. 해차채도 좋아. 지방 채권도 좋아. 좀 위험이 높은 그런 채권도 사들여. 그렇게까지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좀 신축적인 생각하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또 뭐예요? 물가 목표 2% 넘었다면 즉각 금리 올려라. 이것도 아니네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2% 정도 유지하면 되지. 3% 될 때도 안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1% 되더라도 또 금리를 금방 또 높이지 말고 좀 적당히 좀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 인플레이션 쇼크는 2021년도, 2022년도 최근 일이니까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코로나 이제 사태가 이제 진정되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겨났습니까? 공급망 병목 현상. 물건을 이렇게 생산하는 공장들이 안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물건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공급망 병목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 발생, 에너지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전쟁 등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에 대응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금리를 인상하고 완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들이는 것을 이제 중지하는 그런 양적 긴축을 이제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기준금리를 0.25%에서 시작해서 연말에는 4%, 그러니까 1년 사이에 0.25%에서 4%까지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시켰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니까 또 문제가 생긴 게 하나 있었어요.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에 또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또 어떤 은행이냐니까요. 실리콘밸리는 예금이 들어오잖아요. 보통 상업은행은 그 예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출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건 워낙 예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대출 안 할래. 대출하면 무슨 위험이 있습니까? 대출 채권이 부도. 다시 말하면 대출 받아간 사람이 부도 날 수가 있잖아요. 안전하게 은행을 운전할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대한 예금이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국채를 샀습니다. 국채를 사면 어떻게 돼요? 국채를 사면 국채가 망할 염려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통 대출해주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 그래서 자기들은 국채를 샀습니다. 국채를 대거 샀어요.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국채를 샀는데 이자율이 0.25%에서 4%까지 뛰니까 국채값이 팍 떨어졌어요. 국채값이 확 떨어지니까 예금자들이 저거 봐라. 국채값이 떨어지니까 내 예금 못 받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대거 뭐예요? 은행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뱅크런이 일어났습니다. 대출하고 뭐가 더 위험해요?
대출도 위험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대출 받은 사람이 부도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채는 누가 발행한 거예요? 미국 정부가 발행하니까 그것도 얼마나 안전한 자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이자율이 급격히 올라가니까 국채값이 확 떨어지니까 오히려 은행이 자산이 축소되니까 예금자들이 독려해가지고 예금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연준은 뭘 또 생각했습니까? 인플레를 억제한다고 이자를 올렸는데 이자를 올리면 국채값이 떨어지니까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산이 폭락하니까 은행이 흔들리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자를 올릴 때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인플레이션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 다음에 매크로 프루덴셜이라고 이제 거시 건전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그때 자기들이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자율만 생각하면 되지. 인플레이션만 퇴치하면 되지. 또 뭐야? 완전 고용. 뭐 그런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거시시장의 건전성, 거시시장의 건전성이라는 게 은행의 금융시장의 안정성, 이런 걸 우리가 고려 안 했는데, 이것도 중요한 고려 요소는 것을 비로소 이때부터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올릴 때는 항상 뭐예요?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있느냐. 너무 올린다면 쇼크가 오지 않느냐. 쇼크 안 올 정도로 올리자. 라는 것을 이제 그때부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금융시장의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물가만 본다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금융 안정까지 고려하면 속도와 방식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이제 이 통화당국이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전방 지침, 그러니까 forward guidance, quantitative easing 같은 것은 비전통적 정책들은 상당히 효과적이지만 상당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니까 돈을 푸니까 어떻게 돼요? 자산 가격이 상승하죠? 그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누가 돈을 벌어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벌잖아요. 부유층 중심의 부의 편중.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어떻게 돼요? 금융시장이 과열되죠. 저금리가 되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주식시장이. 좀비 기업이 증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금리가 정상적인보다 더 낮게 있으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뭐예요? 장사가 안 되는 기업도 연명하더라. 그게 좀비 기업입니다. 좀비 기업. 좀비 기업이 증가한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효과와 그 부작용의 균형을 생각해라. 그래서 정책의 효과만 아니라 그 그림자가 뭐예요? 그림자라는 게 부작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그림자까지 직시하는 통화정책이 과제다. 그래서 통화정책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통적인 방법은 이자율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하는 행동이 뭐예요? 이자율만 꼭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아요. 이자율만 꼭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버랭키가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시대가 따라고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신축적으로 또 적절하게 균형을 생각하면서 적절하게 대처해라. 근데 양적 완화도 뭐예요? 부작용이 있다. 그것도 균형을 맞춰주라. 균형, 견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 통화정책을 해야 되지 한 가지만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이 사람의 큰 주장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을 보니까 지난 과거를 5가지 사건을 보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연준이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줬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못해서 미국 경제가 죽어버려요.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잘 조화로운 균형 감각, 그 다음에 혁신적인 사고방식, 그것이 바로 연준의 주된 이슈가 되었고 그것을 잘 해결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주로 정치인들은 주로 뭘 하고 싶어 합니까? 단기적인 부양책을 원해요. 인기정책, 파퓰러한 정책. 주로 이제 강조하지만 그런 정치인들의 인기 영합 정책을 억제해 주기 위해서는 이 중앙은행이 독립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독립해야 신뢰를 낳고 중앙은행에 대해서 일반 시장이 신뢰를 하고 신뢰를 해야 정책의 효과를 높인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조하다. 예를 들면 선거를 앞둔 시기에도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어야 시장이 그 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인기보다 장기 신뢰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 이분의 말씀이고, 앞으로 이제 과제가 하나 있는데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입니다. 비트코인이 참 값이 막 요새 진정부지로 오르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그 비트코인이 왜 그렇게 값이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 비트코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값이 오르겠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비트코인이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기에는 자,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잖아요. 근데 중앙은행이 그렇게 그만한 능력이 있나? 물론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일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지성보다도 몇몇 연준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더 나을 수 있을까? 그게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다 이거죠.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통화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면 비트코인을 그 통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누구예요? 연준입니까? 시장입니까? 시장이잖아요, 시장. 그래서 통화 정책은 게 통화를 풀었다, 걷어들였다 하는 것이 통화 정책이잖아요. 통화의 수량을 결정해 주는 거니까. 그것을 왜 연준이라고 하는 특수 집단에게 맡겨야 하느냐? 통화 정책을 우리 시장이 가져오자. 시장이 누가 있어요? 집단 지성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집단 지성이 바로 통화를 결정하자.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모든 통화를 대체한다면 달러도 없어지고 파운드도 없어지고 원화도 없어지고 한다면 그 비트코인이 세계적인 통화가 된다면 그 통화를 관리해주는 통화의 수량을 결정해주는 것이 시장이다. 시장. 집단 지성이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온다면 이 비트코인의 값은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을 믿고는 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지를 않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빨리 올까 싶었는데 너무나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살려도 살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뭐예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라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라는 게 뭐야? 그냥 현물이 아니라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디지털 이제 금융이 앞으로 일상화될 텐데, 뭐 비트코인이 전 세계 통화를 대체한다는 것은 좀 요란한 이야기지만, 적어도 디지털 화폐가 통화를 대체하는 시대는 금방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대가 오면은 뭐예요? 예금하고 현금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지금도 예금하고 현금 차이는 우리가 좀 뭐예요? 직불카드인가요? 그것만 있으면 통장에서 막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금하고 이제 통화하고 거의 차이도 없는데,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발생하면 그런 같은 차이는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그 통화 정책의 경로가 또 어떻게 또 달라질지도 몰라요. 그 같은 의미에서 이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되면은 예금과 현금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금리 전달 경로도 우리가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지털 시대의 통화 정책은 이제 기술을 모르면 설계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기술, 테크놀로지가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실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대가 돌아오면 앞으로 어떻게 통화 정책이 변화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럴 때 이제 버냉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뭐예요? 통화 정책은 단순한 수단의 집합이 아니란 말은 뭐예요? 이자를 높이느냐 하는 거, 그런 거 따져보는 게 아니라 학습 시스템이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면 그에 또 맞게 뭐예요? 학습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역사 속 성공과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어야 중앙은행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 딱 들어보니까 떠오르는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도전과 응전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토인비의 그 역사책에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바로 이제 생각이 납니다. 결론은 통화 정책은 학습하고 진화한다. 이것이 결론이고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근본위제의 제약을 극복했고 대공황이 발생하니까 금에 따라서 통화량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단절시켰고 스태그플레이션 교훈에서 신뢰 회복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글로벌 금융 위기하고 팬데믹 비전통적 수단보다는 유연한 정책 또 뭘 뜻합니까? 양적 완화 그다음에 forward guidance 이런 것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통화 정책은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재정 정책과 잘 공조를 해야 된다 하는 걸 또 알게 되었고 기술 혁신과의 접점 앞으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니까 그 기술 혁신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과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지는 뭐예요? 중앙은행은 환경 변화에 맞춰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과거로부터 배우되 과거에 갇혀서는 안 된다.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신뢰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통화 정책이라는 건 신뢰가 중요합니다. 유연성, flexibility.
그다음에 독립성, 인디펜던스, 그리고 테크놀로지. 그런 것이 미래 경쟁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냉키 말씀을 들어보면 통화정책은 한 세기에 걸쳐 변화했고 앞으로도 그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학습하는 중앙은행의 모습에서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런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챌린지 앤드 리스판스, 도전과 응전, 금융통화당국의 키워드입니다. 석유시대는 도구,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농사, 산업화 시대, 이건 뭐예요? 지금 디지털 시대, 이건 짐승을 잡아야 되겠다, 이건 정착해야 되겠다, 이건 산업화를 해야 되겠다, 이건 디지털 시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건 도전과 응전의 대응으로 이루어졌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인류는 생존해 왔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떻게 그렸겠어요? 내가 그렸겠어요? 누가 그렸겠어요? 테크놀로지입니다. 챗GPT가 그려준 겁니다.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려달라 하니까 딱 그려줬어요. 그래서 이 기술 발전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챗GPT를 써보시면요, 기술 발전이 어떻다는 걸 저는 실감합니다. 옛날에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 있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우리가 옛날에 창의성을 높인다고 프로그램을 많이 우리가 강조했고, 근데 저는 그 교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직접 짜야 돼요. 그거 하나 짜려면 머리가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안 돌아가요. 점 하나 잘못 찍은 걸 발견하려고 몇 시간씩 헤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그걸 짜줍니다. 내가 말만 하면 짜줘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정확하게 짜줘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에 50%는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어떻게 그래 이걸? 생각만 있잖아요. 이런 그림이 있으면 좋겠다. 오늘의 결론으로 딱 보여줄 수 있는데, 챌린지 앤드 리스판스. 통화당국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도전과 응전. 통화당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통화 정책이 변해왔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21세기 통화 정책입니다.